1997년 겨울,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칼바람이 지붕을 때릴 때 어느 허름한 절 앞에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품에는 두툼한 담요에 쌓인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숨만 쉬었다. 여인의 손이 떨렸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은 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절 안에서 희미한 등불이 흔들렸다. 여인은 담요를 살포시 내려놓고 뒤돌아섰다. 발자국은 눈 위에 남았고 문은 조용히 닫혔다. 이튿날 새벽, 화엄사주지 스님인 해산 스님은 늘 하던 대로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절문 앞에 놓인 담요꾸러미에 눈길이 갔다. 이게 뭔가? 스님은 담요를 살짝 걷었고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와 마주쳤다. 이런, 스님의 눈가가 젖었다. 아이는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등에 약간의 기형이 있었다. 세상은 이 아이를 외면했지만 해산 스님은 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아이 이름은 진호로 하자. 진실되고 호연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뜻이야. 절 안의 수행승들과 신도들은 아이를 반기기도 했지만 일부는 조용히 수근거렸다. 복이 없는 아이야. 저런 얼굴로 어떻게 자라겠어. 하지만 스님은 말했다. 모든 생명은 부처의 자식이다. 누가 함부로 가치를 논하겠는가. 그렇게 진호는 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진호는 걸음마를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마을로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진호를 아프게 찔렀다. 어머, 쟤 좀 봐. 왜 저렇게 생겼대. 그 말들이 진호에게 닿기 시작한 것은 5살 무렵이었다. 어느 날 절 마당에서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등을 웅크렸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해 여름, 절의 한 부부가 시주를 하러 찾아왔다. 순박한 인상의 수봉 아저씨와 따뜻한 눈빛의 미연 아주머니였다. 그들은 진호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눈을 맞추며 웃었다. 이름이 뭐니? 진호요. 며칠 뒤 미연 아주머니는 스님께 물었다. 이 아이, 혹시 우리가 함께 살아볼 수 있을까요?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야, 새로운 가족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그날 밤, 진호는 작은 보자기에 몇 가지 물건을 챙기고 절을 떠났다. 해산 스님은 마지막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상이 널 버린 게 아니다. 세상은 널 아직 모를 뿐이다. 넌 앞으로 그들에게 너를 보여줄 거야. 진호는 그렇게 가족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 수봉 아저씨와 미연 아주머니의 집은 작지만 정갈했고 부엌에서는 늘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났다. 진호가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문안을 살펴보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마루에는 앉을 방석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진호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미연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곳, 낯선 냄새,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천며칠 동안 진호는 말수가 적었다. 식사 중에도 조용히 숟가락만 들었고 밤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잠들었다. 그러나 미연 아주머니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머리를 빗겨주고 저녁이면 잘 자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수봉 아저씨는 퇴근길에 과일이나 작은 장난감을 사오곤 했다. 우리 진호,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그 말이 진호에게 처음으로 집이란 감정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 간 진호는 첫날부터 아이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쟤 뭐야? 얼굴 이상해. 저런 애가 우리 반이야? 선생님은 조심스레 소개했지만 아이들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쉬는 시간마다 진호는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다. 다가오는 아이는 없었고 가까이 가려 해도 무심한 뒷모습이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모두가 공놀이를 할 때 진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다. 단발머리에 큰 눈이 인상적인 여자아이였다. 안녕. 나는 현서야. 너 축구 좋아해? 진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랑 같이 하자. 우리 반 애들이 좀 무례해. 너 신경 쓰지 마. 현서는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진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외모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며칠 뒤 또 한 아이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장난기 많은 민재였다. 너 축구 잘하더라. 우리 셋이 팀 짜자. 그날 이후 진호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나누는 김밥, 함께 뛰는 운동장, 복도에서 주고받는 인사. 그것들은 작지만 진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집에서도 변화는 일어났다. 진호는 방 청소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식사 중에 하루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미연 아주머니는 그런 진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진호야, 넌 엄마의 자랑이야. 진호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다. 동네 슈퍼에서 낯선 어른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죄가 입양하래. 얼굴도 좀 그렇고 왜 그런 아이를 데려왔대?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미연 아주머니는 진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단다. 그래서 쉽게 말하지. 하지만 넌 그 누구보다 강해. 엄마는 그걸 알아. 그 말은 진호에게 또 하나의 힘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고 진호는 책에 빠져들었다. 특히 과학과 수학 시간은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는 통로 같았다. 그는 문제를 푸는 데서 희열을 느꼈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6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은 말했다. 진호, 너는 참 집중력이 뛰어나구나. 수학 경시대회 한번 나가볼래? 그 말에 진호는 처음으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전교 1등의 성적으로 강원도 예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넬 때 진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제 남들처럼 살아도 될까요?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진호야, 넌 이미 남들보다 멋지게 살고 있단다. 진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서울의 삶도 어느덧 익숙해졌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그의 끈기와 태도에 감탄했다. 하지만 진호 스스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어느 날 과학 동아리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한 강연자가 학교를 찾았다. 그는 의사로서의 삶, 그리고 의학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강당 한켠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던 진호의 마음에 무언가 울렸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가슴 한쪽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는 처음으로 의사라는 단어에 자기 자신을 겹쳐보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진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연이 끝난 후 진호는 조용히 연단 앞으로 다가갔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강연자는 잠시 진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단, 많이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진학. 그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이미 오랜 시간 세상의 편견을 견뎌왔고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다. 그의 방벽에는 서울대 의대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의 시간을 줄이고 도서관에 앉아 수험서를 펼쳤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같은 반 남학생 몇 명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 진호가 의대를 간대. 거울부터 좀 보고 얘기하지 그래? 그 말은 진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더 조용히, 더 깊이 책 속으로 파고들었다.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되새기며 침묵 속에서 결심을 다졌다. 미연 아주머니는 진호의 변화에 가장 먼저 눈치챘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진호야, 몸 상할까 봐 걱정돼. 진호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 말에 미연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진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여름, 진호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차지했다.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로 불러 칭찬했다. 진호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난 내가 어떤 의사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돼. 그 말에 진호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봉사활동차 서울의 한 장애아동 병동을 방문하게 되었다. 병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던 한 남자아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면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그 곁에 다가갔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숨겼다. 나도 너처럼 입술에 상처가 있었어. 진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내 그림을 살짝 내보였다. 나도 언젠가 웃고 싶어요라는 문장이 적힌 풍선이 그려진 캐릭터가 있었다. 그날 밤 진호는 다짐했다. 나는 단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나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의사가 될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고 조용한 학년이었다.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복도에는 수능까지 1이라는 문구가 매주 갱신되며 학생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진호 역시 그 무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자습이 끝나는 밤 10시까지 교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늘 형광펜과 요약노트, 그리고 문제집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절박했기에 그는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진호야, 너는 수시 말고 정시만 준비하는 거지? 응,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으로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 그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도 또렷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는 쌓이고 마음의 균열도 생겨났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의고사 성적은 고정되어 있었고 어떤 과목은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 중 문제를 풀던 진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탁 놓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얼굴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장벽이 있는데 의사라는 길까지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날 집에 돌아온 진호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미연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진호야, 괜찮니?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니? 그 말에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난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연 아주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세상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원해.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이야. 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알아. 그 말은 밤새도록 진호의 마음에 울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연필을 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능 하루 전, 교실에는 수험표를 챙기고 도시락을 확인하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친구들은 서로 짧은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들은 조용히 등을 두드렸다. 진호는 책상 안쪽에 손을 넣어 조그마한 쪽지를 꺼냈다. 그것은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써준 짧은 메모였다. 진호야, 세상이 널 몰라볼 수도 있지만 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시험 당일 아침, 진호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었다.
손에는 엄마가 싸준 따뜻한 유자차, 가방 안에는 수험표와 오랜 시간 쌓은 노력이 담겨 있었다. 시험장은 낯설고 조용했다. 문제지가 배부되고 감독관이 시작하세요 라고 말한 순간 진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첫 문제, 두 번째 문제.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은 더 또렷해졌고 그는 마치 자신과의 싸움을 치르듯 문제를 풀었다. 오후 마지막 과목이 끝났을 때 진호는 자리를 천천히 정리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침보다 해방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과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수봉 아저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고했다, 우리 아들. 그리고 며칠 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다. 진호는 두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고 점수를 확인했다. 진호야, 어때? 미연 아주머니가 물었다. 진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서울대 의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수봉 아저씨는 웃으며 진호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진호는 깨달았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누군가의 사랑과 믿음으로 얼마나 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그는 아직 의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치유해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첫날, 진호는 교정 안의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발걸음 사이에 서 있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병원 실습에 대비한 책을 펼치고 있었다. 저기, 너도 새내기야.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말쑥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닌 남학생이었다. 응, 나 진호라고 해. 반가워. 나는 성준이야. 밤마다 그룹 나눠서 기초 실습하더라. 같이 해보자. 진호는 성준과 함께 강의실로 향했다. 첫 수업은 해부학이었다. 교수는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감정이나 사정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 진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를 꺼내며 수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대학의 분위기는 고등학교와는 달랐다. 경쟁은 훨씬 치열했고 동기들 대부분은 명문 고등학교 출신의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이들이 많았다. 그중 일부는 진호의 외모를 보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제가 어떻게 들어왔지? 의사가 되면 환자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진호의 귀에 꽂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기숙사방에서 진호는 책을 펴고도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거울을 바라보니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입술과 여전히 똑바르지 않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그 물음은 그를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며칠 후 병원 실습 첫날이었다. 진호는 조별로 지정된 병동을 찾아갔다. 그가 맡은 환자는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처음 인사했을 때 환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의사 선생이 이 모양이야.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보기 거북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진호의 손끝이 떨렸다. 옆에 있던 성준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다른 실습생과 교체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병동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늦가을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미연 아주머니였다. 진호야, 요즘 괜찮니? 응, 그냥 좀 바빠서. 목소리가 좀 힘없어 보이네. 혹시 무슨 일 있니? 괜찮아. 엄마, 나 그냥 공부 더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진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진호는 다시 그 병동을 찾았다. 이번엔 아무도 교체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직접 환자의 손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밤새 통증은 없으셨어요? 환자는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번엔 눈길이 조금 달랐다. 말투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손을 뿌리치진 않았다. 진호는 그렇게 하루하루 말이 아닌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나갔다. 어느 날 병동에서 만난 중학생 소녀 환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은 의사가 되셨어요? 진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어릴 때 병원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 말에 소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진호는 처음으로 실습일지를 쓰며 자신에게 썼다.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다시 기억하자. 내가 어떤 얼굴을 가졌든 누군가에게는 그 얼굴이 가장 믿음직할 수 있다는 걸.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실, 새벽 2시. 진호는 파란 수술복을 입고 손을 소독하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첫 정식 수술 참여 날이었다. 주수술이는 그를 늘 눈여겨보던 김도영 교수였고 수술 대상은 교통사고로 응급 이송된 중년 남성이었다. 진호, 혈압 체크와 흉부 압박 준비해. 내가 신호 주면 바로 들어간다. 네, 교수님. 수술실의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마취가 시작되자 심박수 모니터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났고 간호사는 긴박한 손짓으로 수술 준비를 마쳤다. 출혈이 심했고 간과 행경막 사이에 손상이 있었다. 진호는 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고 수술은 치열하게 이어졌다.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생명은 가까스로 건져졌다. 수고했다. 진호. 첫 수술인데 침착했어. 진호는 마스크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긴장이 풀리자 무릎이 풀릴 것처럼 힘이 빠졌다. 퇴실 전 간호사가 환자의 신상 정보를 정리한 차트를 건넸다. 진호는 무심코 그 이름을 읽다가 손이 멈췄다. 이창섭?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절 앞에 버려졌던 그날 해산 스님이 건네준 메모에 쓰여있던 이름. 진호의 생부일지도 모른다는 단서였다. 혹시 보호자 정보 있나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사고 당시 혼자였대요. 진호는 무언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걸 느끼며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날 밤 그는 기숙사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기억 속 어렴풋한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다. 추운 겨울밤, 담요에 쌓인 채 절 앞에 버려졌던 순간. 그리고 손에 쥐어졌던 쪽지의 이름. 이창섭, 1970년생. 주소 불명.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그 남자는 아직 의식이 없었다. 진호는 한참을 서서 침대 옆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컵을 닦아 옆에 두고 나왔다. 며칠 후,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창섭 환자분,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고 진호를 바라보았다. 너, 의사야? 네, 이번 수술팀에서 제가 일부 참여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진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입술, 너, 혹시... 진호는 숨을 멈췄다. 내가 아는... 아니, 혹시 내가...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아이일 겁니다. 방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후회의 기색이 어렸다. 나는 미안하다. 그땐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났다. 진호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회복 중인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제가 환자를 고친 건 제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불을 쥔 손등에는 힘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진호는 그 순간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분노도, 안타까움도, 연민도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자신은 더 이상 그 버려진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진호는 병원 옥상에서 멀리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선택받지 못했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복수도 애증도 아닌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겠다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진호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로 채용되었다. 그의 전공은 선천성 안면기형, 특히 구순구개열과 관련된 재건 수술이었다. 다른 전문의들보다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분야였지만 진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 길은 나에게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그렇게 말했다. 병원 측에서도 그의 탁월한 실력과 진중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고 진호는 마침내 의사로서의 첫 발을 제대로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온 한 소년, 얼굴에 반을 덮고 있는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10살 남자아이가 있었다. 왜 마스크를 썼을까? 사람들이 웃어요. 진호는 소년에게 조용히 말했다. 웃는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야. 진짜로 보는 사람은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해.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진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메모지를 펼쳤다. 그 위에 그는 글씨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새우등 프로젝트, 구순열 및 안면기형 어린이를 위한 무료 수술 프로그램. 처음에는 단지 한 병원에서 시작되는 소규모 프로젝트였다.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선정하여 비용 없이 수술을 진행하고 회복 후에는 심리치료와 부모 교육까지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진호는 병원 내 여러 부서와 협의하며 기획서를 제출했고 병원 측에서도 의료봉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었다. 첫 환자는 전남 해남에서 올라온 8살 여자아이 수아였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입술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마을에서는 흉한 운명을 가진 아이라며 놀림받기 일쑤였다. 수아의 어머니는 접수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혹시 진료비가 정말로 안 드는 건가요? 저희는 교통비도 빌려서 왔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는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누구도 그 자격을 뺏을 수는 없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 기간 동안 수아는 점차 웃음을 되찾았고 퇴원날 병실을 떠나며 작게 말했다. 선생님, 나 학교에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럼, 이제 누구보다 예쁘게 웃을 수 있으니까. 그 소문은 SNS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들의 커뮤니티에서 이어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새우등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비판했다. 자선의 명목으로 병원 리소스를 낭비한다. 사회적 동정을 기반으로 병원 이미지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 진호는 그 비판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다음 수술, 그리고 그 다음 아이를 생각했다. 병원 내에서도 점차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한 명은 마취과 의사였고 다른 한 명은 상담심리사였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전담팀이 꾸려졌고 진호는 공식적으로 책임의사가 되었다. 그해 겨울 첫 번째 새우등 캠프가 열렸다. 수술을 마친 아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웃고 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장난을 치고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진호는 한켠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수아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요. 나중에 의사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진호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요. 누군가 나를 고쳐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 말은 진호에게 하나의 확신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료봉사를 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다.
새우등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던 해, 진호와 그의 팀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150건 이상의 무료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각 지역 병원과의 협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후원기관의 연계로 프로그램은 빠르게 확장되었다. 이번엔 제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안면기형 환아 수술을 못 받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네요. 팀 미팅에서 간호사 지은이 말했다. 진호는 바로 수첩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달 셋째 주 일정을 비워두겠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반드시 가야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강릉, 그리고 이제는 제주까지. 새우등 프로젝트는 단순한 병원의 사회공헌을 넘어 전국적 의료평등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진호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방송 인터뷰, 다큐멘터리, 기사. 그는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의사, 대한민국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호는 언론 앞에서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저는 단지 한때 상처받았던 아이일 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프로젝트의 영향력은 단지 의료적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적 편견, 외모 중심주의,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등 다양한 이슈가 함께 조명되기 시작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진호를 청문회에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진호 선생님, 국가 차원에서 의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이 아이들은 단지 의료적 지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도와 문화가 함께 움직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청문회 영상은 다음날 온라인에서 수십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진호는 자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고 아이들과 직접 대화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함께 땀을 흘렸다. 어느 날 새우등 병동의 한 소녀가 수술을 앞두고 울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 소녀는 또래보다 체격이 작았고 얼굴의 기형이 심해 자신을 철저히 가리고 있었다. 이아린, 나야, 진호 선생님. 그의 목소리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선생님도 예전에 이랬어요? 진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너처럼 사람들이 날 보고 수군대고 나 스스로도 날 보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 지금은요? 진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금은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 버티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그 말에 아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작은 장면 하나하나가 진호에겐 변화의 증거였다. 수술이 끝나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거울을 보는 순간, 부모가 눈물과 함께 손을 맞잡는 순간, 모두가 진호가 처음 꿈꿨던 진짜 의사의 모습이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자 병원에서는 별도 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진호 선생님, 새우등 재단을 세우고 장기적인 운영 구조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진호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프로젝트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도록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유지되도록 설계했다. 새로운 이름의 재단, 새우등 재단은 이제 전국 각지의 아동병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진 연수와 심리치료 지원, 보호자 교육, 대중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는 통합복지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진호를 찾아왔다. 그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웃었어요. 그 미소를 처음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의 일기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한 아이의 웃음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그해 가을 진호는 새우등 재단의 확장 계획을 마무리한 뒤 잠시 휴가를 내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새벽 수술, 지방봉사,
강연과 기부 미팅까지 쉴 틈이 없었다. 문득 자신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하루는 병원에 있던 중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진호 선생님, 어떤 분이 편지를 두고 가셨습니다. 손편지예요. 진호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고운 한지에 적힌 글씨는 낯설지만 어딘가 오래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자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호야,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때 너무 어렸고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내 앞에 서고 싶다. 한 번만 만나 줄 수 있겠니? 너의 어머니였던 사람으로부터. 진호는 편지를 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번호는 편지 말미에 적혀 있었다. 통화음이 길게 이어지다 나측지만 잊고 있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호니? 네, 저예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이어진 목소리. 정말 미안하다. 진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만나자고 하셨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며칠 뒤 서울 외곽의 작은 찻집. 잎이 물든 나무 아래에서 진호는 그 여인을 다시 만났다. 그의 생모, 윤희 씨였다. 그녀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진호가 들어서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고맙다. 진호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나는 너를 버렸어. 맞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지. 하지만 그 이후로 난 매일 그날을 후회했어. 너를 안고 도망치지 못했던 내가 너무 싫었어.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살아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사람들을 돕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 너는 날 미워해야 마땅했을 텐데. 진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잠시 후 진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왜 저였는지, 왜 나만 그런 얼굴로 태어나고 왜 나만 버려졌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질문이 더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진호는 잔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때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이 용기를 냈다는 것에. 그 말에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진호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이해가 조용히 뒤섞이는 순간이었다. 만남이 끝날 무렵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내 어릴 적 사진이야. 단 하루도 없었던 척하고 싶지 않았어. 언젠가 내가 받아줄 수 있다면 그때 보여주고 싶었어. 진호는 상자를 조용히 받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지금의 나로서는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의 방에 앉아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필름 사진 속엔 울고 있는 아기, 안고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눈빛의 남자가 있었다. 그 사진은 아픔이었고 동시에 증명이기도 했다. 그는 사진을 덮고 조용히 불을 껐다. 그날 이후로도 진호는 매일 수술을 했다. 여전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진짜 용서란 상대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이상 가두지 않는 것임을. 몇 해가 더 흘렀다. 새우듬 재단은 이제 전국을 넘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국제 구순혈 치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었다. 진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한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후배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 정현. 중학교 시절 진호에게 수술을 받고 이후 의사의 꿈을 품었던 소녀는 이제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선생님, 저 이제 수련병원 결정해야 해요.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정연아, 내가 어디에서든 환자를 위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곳이야.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의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는 그간 걸어온 길이 떠올랐다. 버려진 서랍, 수술실의 첫 순간, 울먹이는 아이들의 눈빛, 부모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흔들림과 다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연결되고 있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병원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어둠이 내려앉았고 병원 창가 하나하나에서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엔 수많은 삶이 있었다. 고통과 회복, 눈물과 웃음, 그리고 이야기들이. 진호는 작은 노트를 꺼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만 바라보며 걸어왔다.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상처받은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 며칠 후, 진호는 후배 의사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연설을 맡았다. 자리에 앉은 이들 중에는 자신이 수술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진 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의학의 진정한 힘입니다. 객석은 고요했다. 모두가 그의 눈빛과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술로 병을 치료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치유합니다. 환자와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외로움을 함께 견디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술입니다. 그 말에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고 곧 전체로 번졌다. 그 박수는 단지 존경이나 감동이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다짐처럼 울렸다.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진호는 병원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진호 선생님이신가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소년은 얼굴에 희미한 흉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작년에 수술받았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잘 지냈니? 소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조그마한 종이 비행기였다. 이거 저 선물이에요. 저는 커서 조종사가 되고 싶거든요. 선생님도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저도 꼭 이룰 거예요. 진호는 그 종이 비행기를 받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고 손에 쥔 비행기가 살짝 흔들렸다. 그것은 가볍지만 의미 깊은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은 미래였고 그 미래는 자신의 손을 거쳐 또 다른 손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진호는 천천히 병원 건물 안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어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역사책에 남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삶 속에 그의 온기가 남아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진호는 또 한 명의 아이를 만나러 수술실로 향했다. 변하지 않는 일상.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그는 세상을 계속 바꾸고 있었다.